여기 왼쪽부터요. 차례대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였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사진은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진은요. 1995년에 아메리칸 항공 965편의 추락 사고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실수나 방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 맞습니다. 맞아요? 실수를 했어요. 네네. 네, 실수를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네네네. 그게 바로 수면 부족이라는 겁니다. 진짜요? 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였거든요. 새벽 1시에 수면 부족으로 몽롱한 상태에 있던 직원이 조작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 9,300여 명이고요. 70만 명 정도. 70만 명. 기형아 출산 뭐 이런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무섭다. 진짜 무섭다. 그리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사고는 1986년 1월에 있었는데요. 발사하고 73초 만에 폭발했거든요. 73초? 네, 73초. 1분. 이건 TV로 실황 중계가 됐었거든요. 2, 1, and liftoff. Liftoff of the 25th Space Shuttle mission, and it has cleared the tower. 여기에 최초의 민간인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그분 포함해서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합니다. 사고 원인은 뭐였냐면 고체 로켓을 붙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스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종의 고무 패킹인 오링이 있습니다. 이 오링이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발했거든요.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오링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제기를 했었죠. 근데 정작 나사의 관리자들은 그냥 하자고 그랬던 거죠. 나사의 관리자들이 며칠 동안 준비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원래 1월 27일에 계획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됐어요. 그래서 발사 전날 2시간밖에 못 자고 나사 관리자들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1995년 12월 20일이었는데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콜롬비아 칼리라는 곳으로 가던 아메리칸 항공 965편입니다. 여기 탑승객이 163명이 있었는데 생존자는 단 4명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기장이 근무 환경이 정말 열악해서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칼리 공항 근처에 이제 착륙을 하려고 착륙 지점인 로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R을 눌렀습니다. R을 누르면 R로 시작하는 게 여러 개 나오잖아요. 네. 로소를 찾아서 눌러야 되는데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맨 위에 있는 로메오를 눌렀어요. 로메오는 칼리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거 뭐지 하고 항로 변경을 하고 비행기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엘델루비오 산에 충돌하게 됩니다. 어머. 그래서 실제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뭐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수면 실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OECD 주요국의 수면 시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6년 통계를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입니다. 그냥 보시기에도 압도적으로 꼴찌죠. 압도적으로. 그러네요. 거의 1시간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혹시 놀라신 분, 우리가 저렇게 많이 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죠? 근데 좀 많이 자는 저요. 것 같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자는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7시간 50분이면 누가 도대체 7시간 50분을 자는 거예요? 없는데? 내 주변엔? 그런데요, 이 통계를 보여드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안 놀라고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야, 한국 사람들 큰일 났다 그럽니다. 진짜?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면 부족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수면 부족 때문에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아, 잠을 좀 충분히 잤어야지가 아니라. 맞아. 약간 너의 컨디션이 중요해?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지. 근데 여기 있는 패널분들은 아마 이제 저희 직업 특성상 거의 대부분 올빼미족이라고 하죠. 낮에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지 않잖아요.
저희 새벽 4시에 산옥하면 새벽 4시에 3시, 4시. 해야 돼. 여기 새벽 4시다. 아, 미안하대요. 아 사과하지. 세 명이서 드잡이라니까 못 버티겠어. 못 버티겠어. 하필 또 가수 셋이 와가지고 네.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네, 혼자 광대여가지고 너무 매섭네요, 동생들이. 네. 그렇게 새벽 서너 시에 일정을 소화하실 때 네. 졸릴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졸려 하면은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 말씀들 하시죠. 이 수면 부족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잠을 못 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제가 아까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수면 시간 압도적으로 꼴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항상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률입니다. OECD 42개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 그리고 10만 명당 24.1명입니다. OECD의 평균 자살률은 11.1명이거든요. 그냥 보시기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확연하게.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원인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수면 부족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자살 충동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발표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지성 씨, 네. 잠을 잘 자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더 취약할까요?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 더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 내향이라는 자체가 속으로 그러니까 향하는 거잖아요. 삭히는 포인트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또 반대 의견이에요. 저 외향적인 분이 그 성격 꼬였어요? 어제 몇 시간 잤어요? 몇 시간 잤어요? 저 어제 얼마 못 자서 몇 시간 그래요. 잤어요? 얼마 못 잤어요? 이해합니다. 4시간. 네. 이해합니다, 자매님. 못 이해 잤으면 부탁드려요. 못 잤다고 꼭 얘기해. 못 잤다고 얘기 좀 해줘요. 실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외향적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충동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인내심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이 부족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이 우리 전전두엽에서 네. 이 제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자살을 생각할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우울증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 우울증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는 수면 부족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때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관절염, 암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면증? 비만입니다. 비만. 비만. 네, 비만. 비만.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비만을 말씀드리냐면 잠을 잘 못 자면 살이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수면 부족은 비만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몸에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하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렐린은 허기를 느끼게 하는 거. 그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배가 고파져요. 그 다음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수치는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럴 때 있어, 진짜. 게다가 또 잠을 잘 못 자면 원초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뇌 영역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동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이 쪘구나. 죄송한데 지금 알게 혼잣말 마이크 차고 혼잣말 금지예요. 아,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아, 나 여기 있는 줄 알았네. 응. 실제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요. 참가자들 불러가지고 첫 4일 동안은 8시간 반 자기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일 동안은 4시간 반만 자기 했거든요. 그리고 먹는 양을 비교해 봤는데 8시간 반 잤을 때보다 4시간 반 자면 하루에 300kcal를 더 먹습니다. 한 끼를 더 먹는 거. 그러게 한 끼를 먹는.
300kcal 더 먹는다고 큰일 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년에 10만 kcal씩 계속 더 드시는 거예요. 그치. 아 그렇구나. 왜 이래? 게다가요, 잠을 못 자면 칼로리가 높거나 당분이 많은 음식 있죠. 이걸 더 먹고 싶어 합니다. 분명해. 맞아. 그래서 야식을 먹고 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데 치매입니다. 치매요? 치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가렛 대처. 네.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에 몰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마가렛 대처는 나중에 말년에 뇌졸중 그리고 치매로 고통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4-5시간만 잔다고 알려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있죠. 마찬가지로 치매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상태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죠. 아이고. 물론 제가 여기서 수면 부족이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치매 중에 특히 알츠하이머 있죠. 네네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연구진들이 많이 밝혀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뇌에 자꾸 쌓여가고요. 그게 끈적거리는 덩어리를 형성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뇌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충분히 자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는 동안 뇌를 청소를 해줍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이 글림프 시스템이 그런 변형된 단백질들을 싹 청소를 해주는 거죠. 잠은 필수네, 필수. 잠에서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 진짜 제일 아까워요. 진짜 많아. 그죠? 진짜 많아요. 요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됐다. 드디어 인류의 숙제가.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있다고요? 너무 좋은 가사와 멜로디가 꿈에서 나왔을 여러분들 때. 나왔을 겁니다. 나왔습니다. 그거 눈 뜨자마자 기억 안 났죠? 기억 안 났어요. 자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수면은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면 곧 렘 수면이라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은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깨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이걸 실험적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와 이것도 실험하다. 네. 그게 바로 드림 인큐베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 직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딱 잠이 들었을 때 렘 수면 단계에 가자마자 확 깨우는 겁니다. 좋은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실행제로 회로에 의해서 검사받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적어봅니다. 그런 것들 계속 적다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창의성 이게 뭘까요? 없던 거를 내놓는 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내는 게 창의성이 아닌가. 보통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창의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렘수면 상태에서 뭔가 이제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뭐 하든지 아니면 깨어나서 내가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린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던 걸 깨달은 것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창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야에 축적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나 반복 훈련 이런 거는 창의적인 생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서 뼈대를 구조물을 잘 만들어줘야 그 위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잠만 잔다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잠자고 돈 벌려고 그랬는데 안 됐네요. 걸렸네요. 걸렸네. 신분 상승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쯤에서 이제부터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아닐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때 자야 뭐 키도 큰다 그러고 뭐 오 아닐까요? 그래도.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쵸. 그러면서 야 속담도 있는데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찍 일어나셨던 분이 정주영 회장. 이분 4시에 기상하셔서 6시 20분이면 회사 본관에서 간부들과 조찬회의. 아 6시 넘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누군가는 6시 20분에 조찬.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연습하면 된다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본인의 수면 주기가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연습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잘 시간 정도가 되면 체온이 슬슬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잠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체온이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던 안 자던 간에 이 리듬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24시간보다 조금 긴데 이게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낮에 최고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는 반면에 밤이 되면 일찌감치 졸린다.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죠. 아침형 인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 그래가지고 늦게 자야 되고요. 심하면 오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군요.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마다 타고난 리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침형 인간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한테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아예 모두 다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왜냐면 근데 이 질문은 학계에 오랫동안 빅 퀘스천이었어요.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가진 게 자연이라는 그 자체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획일화라는 건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학자 같았어 학자. 유전의 다양성 아닐까요? 아니 뭐야 이게? 드리려는 답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날카롭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모두 다 아침형 인간이면 밤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취약해집니다. 맞네. 네. 이 생존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취약한 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필요한 시간에 자고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에 넌 일찍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DNA에 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형 인간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맞아요. 이 편견 깨야 돼.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형에 맞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일정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위한 사회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를 많이 한 외국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대단한 찬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IQ 있다. 근면성실도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 때도 부지런해. 얼마나 부지런하게 노냐면요. 특히 일주일에 하루는 찍어서 몸을 불태우면서 부지런해야 돼요.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많이 놀러 와. 알아. 한국 사람들 많이 놀러 가잖아. 관광객들 많이 가는데 왜?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사람들이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냐요. 심지어 유럽의 렌트카 업체 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평균 2,300km 운전하고 돌려준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 참고 삼아 서울 부산이 420km. 유럽을 광폭 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놀아야 논 것 같아요. 논 것 같아요. 예. 근데 IQ 1등, 부지런함 1등, 우리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죠.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뭐 약점이 있지 않냐? 어느 민족이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 하나를 하면 전 세계에서 오히려 제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제일 바보를 만들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보스러운 대답을 한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충격적인 대답. 아무거나요. 야,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어디 가실래요? 아무데나요. 더 웃긴 건요. 그 사람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거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좋아합니까? 이러면 잠깐만, 그 사람이 뭐 좋아하더라? 잘 몰라요. 안 떠올라. 근데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는 많이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길동이 어떤 음식 좋아해? 길동이 맵지 않은 거 좋아해.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부모님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저희 부모님은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노인분들의 자살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자살 문제, 정말 자살 이슈 되게 중요하고 심각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다. 절망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무망 때문이다. 무망이 뭔가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절망은 뭡니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꺾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도 다시 희망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무언가를 잃으시면 이제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고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가성비란 말 많이 하죠. 정말 저렴한 물건인데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치입니다. 특히 금전적 가치. 무슨 얘기냐? 저 얼마짜리입니까? 저 얼마짜리입니까? 가격으로 근데 뭐 잠깐만요. 이게 돈이 아깝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매겼다면 물건 사고 후회할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최소한 10가지의 물건을 사면 최소한 3개에서 4개는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왜 이 가격을 주고 샀을까?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건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아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그 가치의 발견을 하기 위한 간접적 단서들을 사용하죠. 자, 한번 볼까요? 똑같은 백이 있는데요. 같은 백이에요. 완전히 같은 백인데. 야, 이거 이탈리아에서 사왔잖아. 야, 이거 앞에 있는 마트 혹은 집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사왔잖아. 왠지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저 백이 더 내가 중고품이라도 사야 될 때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옛날에 가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어른들이 물 건너 왔다. 이게 뭡니까?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얼마나 이게 멀리서 어렵게 왔냐예요. 그게 바로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이에요.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 진짜 효용 말고 거래 효용, 얼마나 거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왔느냐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이 거래 효용을 철저히 짓밟는 정반대에 거꾸로 하는 행동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면접 볼 때 반드시 떨어뜨리는 학생들이나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 귀야, 왜 우리 회사 혹은 우리 대학에 지원했습니까? 가까워서요. 나 그럼 가까운 데서 쉽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이유만으로도 왠지 떨어뜨릴 때 속상해요. 네. 제가 심지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학생이에요. 제주도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대에 오는데. 그래서 그 학생을 딱 하는데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옆에 고등학교에서 오면요. 내년에 다시 보자. 가까워서 지원했다고 하는 사람 정말 성의 없어 보입니다. 왜? 거래 효용을 뭡니까? 낮춘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번 다른 방송사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너스, 경품 당첨된 걸 줍니다. 이 10만 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바로 앞에서 직원이 바로 거기서 찾아서 줍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왔죠. 그런데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요게 지금 상품권이, 백화점 보너스 상품권이 지금 저희 본사에서 직원이 출발해서 갖고 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와서 게다가 기다려서 그분한테 전달하죠. 첫 번째, 바로 앞에서 받은 사람들은요. 그날 거기서 다 쓰고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충동 구매가 뭔지를 보여주고 나가요. 그런데 어렵게 온 돈, 그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거기서 쓰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게 쓰려고 합니다. 쉽게 번 돈이 왜 쉽게 쓰이는지를 아시겠죠? 거래 효용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자, 1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오노가 생각납니다. 김동성 선수보다도 오노가 생각이 나요.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김동성 선수를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스티븐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요, do a 브래드버리, 예기치 못한 행운을 취하다 라는 표현으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까지 됐어요.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에 출전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예선 통과도 불가능한 선수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선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참가에 의의가 있는 선수였죠. 예선에서요, 4등인가 5등인가 거의 꼴찌로 들어와요. 그런데 앞선 선수들이 전부 다 실격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해요. 그런데 준결승에서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김동성 선수, 중국의 리자준, 정말 최고 선수들이죠. 꼴찌로 마지막 바퀴를 돌아서 이젠 준결승 탈락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앞에 있는 두 선수가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선수는 들어갑니다. 결승 가요. 마찬가지로 꼴찌, 이번에는 그냥 꼴찌도 압도적 꼴찌. 그나마 좀 충격이 되는 꼴찌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 있는 꼴찌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미국의 오너, 우리의 안현수 선수 세 명이 동시에 다 넘어집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가깝게 붙어갔다면 자기도 넘어졌겠지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 선수는 하면서 들어가요. 호주 역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 수상자가 됩니다. 자, 엄청난 행운이죠. 자, 그런데 호주 사람들이 오히려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부끄러워하죠. 이거 실력으로 딴 금메달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펠리칸이 물어준 금메달이라고 하는 비아냥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호주인들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걸 바꿔줬을까요?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지난 12년 동안 이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선수였거든요. 그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상으로 출전권을 따고도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죠? 이런 수많은 불운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행운이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온 행운이고 멀리서부터 온 행운이라고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 넘는 불운으로부터 받는 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큰 성공을 내 노력의 결과인 걸 나는 알지만 그걸 우연한 결과, 행운 이런 식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그럴 때요, 이게 행운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하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불운했는가. 이 불운의 역사를 얘기해주면 그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너한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거래 효용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자, 두 개의 게임이 있어요. 게임 A, 92%의 확률로 12만 원을 딸 수 있습니다. 8%의 확률로 24만 원을 잃어요. 게임 B, 17%의 확률로 79만 원을 땁니다.
83%의 확률로 5만 원을 잃어요. 두 게임 중에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A를 마음에 가지만 실제로는 B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도전해보고 볼게요. 야, 이게 양다리를 거치시네요. 저는 A 할 것 A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확률이 나중에 따지고 보면 둘 다 똑같은 확률이다. A를 선택하나 네, A. 선택하나. 네, 좋습니다. A를 네. 하겠습니다. 저도 A. A.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나중에 조사해 보면 거의 한 80% A 하겠다고 하세요. 네. 자,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게임 A든 B든 하시려면 입장권 사셔야 돼요. 게임 A를 하기 위한 입장권 가격 얼마까지면 사시겠습니까? 13만 원이요. 그럼 바보죠. 딸 수 있는 돈이 1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12만 원 미만을 부르겠죠. 자, 그런데 게임 B를 하기 위한 입장권 가격 얼마까지면 사실래요? 이러면 이런 분들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표정이 사행성 짙게 변하시면서 야, 인생 뭐 있냐? 20만 원이라도 한번 해볼래? 이런 분들 나올 수 있겠죠. 왜? 따기만 하면 거의 80만 원을 따지 않습니까? 79만 원. 네. 고르라고 하면 A를 골라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쓸래? 라고 하면 B에다가 돈을 더 많이 쓰겠다고 합니다. 둘 모두 선호도의 표시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은 선택하라고 하면 확률밖에 안 봅니다. 실제로 아이트래커라는 장비가 있어요. 아이트래커라는 장비는 안구 운동 추정 장치죠. 그래서 1초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이 어디를 보는가를 막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둘 중에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처럼 물어보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시선이 어디 맺히냐? 저 92%에 이렇게 계속 맺힙니다. 92, 92, 92, 92, 92, 92, 92, 92 맺혀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쓰실래요? 라고 하면 이 확률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안구 고정점의 95%가 이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이렇게 맺히다가 한 0.1초 정도 살짝 위에 가서 12만 원에게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얼마에 쓸까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가져오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자,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쓸 세월, 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더 모험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모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분위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뭐 할지 결정하라고. 어떻게 살지 결정하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저보다 젊은 분들은 저보다 인생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확률이 떨어져도 괜찮아. 그분들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신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쓸 용의가 있습니까? 영어로 willingness to pay라고 합니다. WTP. 근데 반대로 파는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willingness to accept. 어느 정도 가격이면 이걸 나한테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데 저 이거 5천 원에 주시면 안 돼요. 6천 원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보다 항상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 최저 금액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이 결정하냐는 거예요. 의외로 시간이 결정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5천 원에 해당하는 초콜릿이다. 그리고 5천 원에 해당하는 머그컵이다. 학생들한테 무작위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열의 9이 이래요. 머그컵 받은 학생들은 초콜릿이 더 좋은데 초콜릿 받은 학생들은 나 머그컵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바꾸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수업 끝나면 바꾸고 싶다는 사람 다 바꿔줄게. 그럼 75분 강의하는 동안 이 친구들은 자기 책상 옆에 머그컵이나 초콜릿을 놓고 보면서 수업을 듣겠죠. 자, 75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바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20%도 손 안 듭니다. 75분 강의하는 동안 내 옆에 공존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더 낮은 가격을 부르고 파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건 내 옆에 있었던 시간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용이 지불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얼마에 팔 거냐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시간만큼 상당히 뒤로 나중에 가격을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만큼
혹은 어쨌든 일정 시간만큼을 이제 판다는 생각을 해야만 그 사람은 WTA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걸 저희 심리학에선 gentle persuasion, 즉 공손한 설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동경제학 얘기를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 페이먼트 디커플링이라는 현상이에요. 페이먼트 뭐예요? 지불이죠. 디커플링은 커플을 분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놀이동산 가시면 탈 때마다 돈 내세요. 아니면 자유이용권 끊으세요. 자유이용권을 훨씬 더 많이 끊으시죠. 이게 바로 페이먼트 디커플링 하는 행위예요. 페이먼트 커플링은 뭐예요? 탈 때마다 돈을 내서 지불과 내 행동의 즐거움을 커플링 시키시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 이런 경험 하셨거든요. 자유이용권 끊고 쭉 하루 동안 뭐 이게 놀다가 나오면서 아이씨 괜히 끊었네. 자유이용권 가격보다 덜 소비했다는 거예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있으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다음에 가면 여전히 자유이용권을 끊을까요? 이걸 실제로 여행 상품에 최초로 결합시킨 게 바로 클럽 매드입니다. 파타야 3박 4일에 얼마? 그렇죠? 방콕에 얼마? 정액제죠.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한번 다녀본 사람들이 있겠죠. 할 때마다 돈 내요. 먹을 때마다 돈 내고 탈 때마다 돈 내요. 대략 20% 가까이 비용이 절약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행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소비의 즐거움이 비용의 고통에 갉아먹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는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낸 정액제로 다녀온 사람들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먼트 커플링을 시켜야 되죠. 페이먼트 커플링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신용카드 쓰실 때마다 문자가 오죠. 당신 방금 전에 7,500원 썼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썼던 금액을 누적 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7,500원을 썼지만 그 7,500원 승인 밑에 237만 원이라고 하는 울트라 커플링이죠. 완벽한 커플링을 만들어서 돈을 덜 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써야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건 이런 수많은 거꾸로 하는 것들,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다른 데도 많습니다. 바로 통제의 착각, 컨트롤의 착각입니다. 제가 전형적인 40대 남성이죠. 40대 남성인데 이게 길을 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길을 걷고 있는 전형적인 프랑스 남자인데요. 그런데 저한테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가씨가 약간은 다급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쪽에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잠깐 보자고 했는데 장난치면서 안 돌려줍니다. 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저 친구들이 좀 쉬운 말로 이런 거죠. 껄렁껄렁대는 친구라서 그를 지나가는 자기 또래의 여자인 나에게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요 정도의 톤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김상준 씨께서는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줘야지.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한국이죠? 프랑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네. 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어쨌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차이가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만, 가치관에 의해서만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년 남성이 아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직전에 또 다른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길거리에서 받습니다. 저 아저씨, 발렌타인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발렌타인가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아저씨들은요. 그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길을 물어봅니다. 저 아저씨, 그 마틴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마틴가요? 저렇게 가면 됩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발렌타인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줍니다. 이후에 만난 약간 곤경에 처한 여성을. 그리고 마틴가가 어디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설명해 준 아저씨들은 도와주는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발렌타인가와 마틴가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자,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로맨스를 상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발렌타인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 얘기를 입에 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뭔가 로맨스에 관련된, 이성과 관련된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왜 마틴이라는 거리를 물어보게 만들었느냐? 야, 저도 이미지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러니 훨씬 더 뭡니까? 그냥 배 나온 아저씨처럼 변한 겁니다.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한, 그리고 조금 더 아저씨처럼 변한 이 모습에서 사람들의 도움 행동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 단순한 차이들이 벌써 선택에 큰, 혹은 행동에 큰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건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특히 자아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한테 사진 찍어보라 그러고 너희 가족 사진을 찍어보느라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 정민식 PD라고 있습니다. 이 정민식 PD한테 딸이, 굉장히 아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딸을 찍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요. 멀쩡하죠? 제가 5분 후에 정 PD, 당신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요, 이렇게 돌변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두르고 있어요. 무언가 좀 더 위험해 보여도 더 뭡니까? 개성 있고 나한테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자하고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고 싶어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다익선 뭡니까? 많으면 좋은 거죠. 과유불급은요? 많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뭐가 더 맞을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드디어 밝혀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앞에 그때와 뒤에 그때를 나누는 기준을 모르잖아요. 제임스 서로위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중의 지혜, 집단지성. 이게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83? 뭘 더 하세요? 83? 네. 78? 78. 확실히 굉장히 그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85. 솔직한 대답이고요. 배려심이라고는 없고요. 94? 94? 94. 네. 저의 정확한 체중은 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네 분 중에 어떤 분도 제 체중을 맞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죠. 그걸 다 받아서 엑셀에 딱 정리해서 평균을 딱 내면 신기하게도 제 체중이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대중의 지혜예요. 왜 이런 일은 할까요?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하나의 답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의 답은. 그런데 재밌게도 모든 사람의 답이 평균화될 때 뭐가 나옵니까? 제 몸무게라는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은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정답을 구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해답, 뭡니까? 단순히 정답이 아니죠. 정해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답들 중에 최고의 답이죠. 게르트 기거렌처, 겉필링이라는 책의 저자죠. 이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면접관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평범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보여준 걸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평범해지고 안전해지고 오히려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은 논의 과정에서 더 배제된다는 거예요. 새롭고 참신한 대답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하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오목 둘 때 언제 신의 한 수가 더 많이 생각나시나요? 훈수 둘 때죠. 내가 두는 게 아니죠. 내 친구가 두는 겁니다. 훈수 두는 사람들이 이래요. 거기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지도 않아요. 여기다 두면 되겠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훈수죠. 그러니까 내 친구 도울 때, 내 상사 도울 때, 내 부모 도울 때, 내 자식 도울 때 이때 인간은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돕는 훈수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생각이 들까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입니까? 내가 이타적인 사람일 때입니까? 이타적인 사람.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한 분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들도 알아듣는 연설을 점잖게 했다고 하죠. 물론 중학생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 사람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연설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 주위에 나와 그래도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한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대학생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말을 했고 매번 과학과 수많은 철학적인 얘기를 했던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도움받을 때, 나보다 아직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무언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때 인간은 제일 지혜로워집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롤모델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남 따라하는 착각이에요. 유사성의 오류라는 겁니다. 이건 영화에서 종종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동성인 다른 여자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이 너무 좋아서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같은 매니큐어 색깔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닮아야 된다라는 착각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죠. 히로시마에 가면 무인 호텔이 하나 있어요. 헨나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 무인 호텔에 가면 데스크에 프론트죠. 프론트에 3가지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로봇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로봇. 그 다음에 사람처럼 생긴 로봇. 이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 움직임도, 안면 움직임도 보여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3번째, 좀 엉뚱하죠. 공룡 로봇이에요. 공룡 로봇. 사람들이 체크인을 어떤 로봇에게 제일 많이 하는가를 본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가운데 있는 사람 로봇에게 제일 많이 체크인하러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찰해 본 결과 놀랍게도 공룡 로봇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한테는 거의 안 갑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제일 비슷한 걸 가지고 제일 소름 끼쳐합니다. 인간과 제일 비슷한 게 뭔가요? 사실 시체예요. 그리고 좀비죠. 근데 우리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내 옆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는 어중간하게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비슷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다른 사람들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일 때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 따라하다가 시체 취급받고 좀비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헨나 호텔의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찾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댓글들이 있거든요. Today was my second day at Microsoft. I was super excited to join, but slowly my imposter syndrome has started kicking in and I feel like I will fail for sure. I barely understand anything going on and I feel like I won't be able to survive. 근데 또 이제 이 사람이 댓글 했는데 I've been here for 10 years. 10년은 I still feel like an imposter. 아직까지 불안하게 완벽하면을 10년 넘게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 20년 동안 교수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완벽하면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천재 가면하고 완벽 가면은 사실은 비슷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노력하는 거를 보여주면 타고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타고난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믿거든요. 뭐 예를 들어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토끼였으면 좋겠어요. 타고난 거. 졌어도. 왜냐하면 그 타고난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가면이 있는데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하거든요. 이게 바로 겸손 가면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메타인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메타인지 연구하면서 그런 데이터,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신하는 거. 특히 미국 사람들이 과신을 많이 하거든요. 맨날 나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봤어, 이 시험을. 근데 더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과신한 적이 없는데 뭐 제가 100점을 맞았어도 나 너무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이게 겸손 가면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너무 공부 열심히 했다고 나 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100점을 받았으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미스 너 너무 똑똑하다. 근데 항상 아니야, 나 원래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게 노력하는 게 사실 똑똑한 건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 그 타고난 것 때문에 똑똑하지 않다고. 네, 똑똑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겸손 가면은 비슷하게 누가 칭찬을 해줄 때 있잖아요. 나 그냥 운이 좋았어. 노력했다고 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뭐 한국에는 겸손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냥 내가 잘했어. 날 위해서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주 솔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 시험을 너무 잘 보고 싶어서 공부 많이 했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뭐 잘난 척도 아니고 솔직한 거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너도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척도를 봤을 때 제가 약간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진짜 증상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타인의 평가의 두려움 느낄 수 있잖아요, 임포스터들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일한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완전히 타고난 게 아니니까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자서 일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뭐 한두 번 이렇게 혼자서 막 하면은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혼자서 더 길게 하고 매일 해야 되면은 좀 붙여요, 힘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임포스터리즘을 벗어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자기 능력은 평가절하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도움을 달라고 못한다. 못해.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못났다. 나는 원래 못 배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는 임포스터들은 그러면 도움을 못 받아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있으면 이것도 임포스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시도를 안 한다. 그치? 이거 맞아. 정말 많은 학생들 뭐 하고 싶은데 실수할까봐, 맞아. 실패할까봐 이거 그냥 나 이거 바빠 안 해요. 갑자기 이제 포기하는 느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싶을 때 못할 때 이게 임포스터거든요. 그 네 번째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행동이 피드백을 못 받는다.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 사람들, 특히 사장들, 회장들,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면은 그 두려워할까봐, 들킬까봐 걱정되면은 아무 피드백 못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공을 두려워한다. 성공을 두려워한다? 성공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인정을 피해야 한다. 이거는 아까 겸손 가면이거든요. 이제 뭐를 잘했는데 누가 너 너무 잘했어. 축하해. 그러면은 똑같이 앞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동료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코미디 프로가 많이 없어졌지만 매주 코너를 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빵빵 터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날은 정말 성공의 그 도치가 되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 어쩔 거야? 뭐 네. 이런 걸로 들려서 네. 그 두려움이 갑자기 확 생각나네요. 네, 그 두려움이 정말 힘들고 정말 외로워지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가끔씩 내가 왜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 아니면 내가 왜 피하려고 그러지? 왜 인정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 있으면서 불안해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게 다른 약간 행동으로 증상들이 또 나와요. 이게 약간 그 임포스터의 사이클이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생기거든요. 과도한 노력 아니면 미루기. 과도한 노력은 제가 1등이거든요. 몰래, 혼자서. 근데 이제 사람 앞에서 나타나면 괜찮았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그건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처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아주 어렸을 때 그런 ABC 배우잖아요. 그럼 ABC 뭐 잡지책에서 그림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D 예를 들어 찾아와. 뭐 데스크 이런 거 막 찾아서 와야 되잖아요. 3개 정도 갖고 오라고 하면은 저는 6개를 찾았거든요. 더 과도하게. 왜냐하면 더 완벽해야 되고 그 가면까지 숨겨야 되니까 그게 과도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어제 또 이제 과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모든 영상을 봤는데 조선의 왕, 영조 이 사람도 약간 임포스터 가면을 썼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왕이 원래 왕 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자기 형이 왕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찍 죽고 자기가 그냥 운으로 된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노력 아니면 실력 때문에 된 거 아니니까 약간 왕이 됐으니까 그 자격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과도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많은 논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런 슬픈 얘기도 봤거든요. 그 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들도 완벽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불안하고 들킬까 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것도 가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다른 임포스터들은 미루기로 가거든요. 미루기 많이 하시죠? 네. 특히 한국에서 보니까 학생들은 다 벼락치기 하거든요. 공부하면서 해오면서. 근데 미루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그냥 하는 거고 그냥 게을러서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임포스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루기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예를 들어 책을 쓰고 싶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있지만 지금 바로 쓰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실수도 하고 힘들고 나 천재 아니구나. 나는 뭐 이 한국말 너무 어렵구나.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시작하려고 계속 미루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가면이거든요. 실패를 숨기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요즘 드라마 그 안나가 또 안나. 굉장히 이렇게 네. 핫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리플리 증후군과 가면 그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네. 이제 리플리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가면이 목표예요. 가면 쓰는 게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했거든요. 그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가족이 한 명씩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척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엄마도 해. 이거 척할 수 있어. 그리고 아빠도 기사해.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목표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척하는 거에 되게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리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기생충만 아니고 다른 이거는 되게 무서운 사건인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여자가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었나 그래요. 근데 친구 가족을 다 죽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질투나서. 질투나서요? 네. 질투나서요? 네. 이 친구를 질투해서 친구 역할을 되고 싶었거든요. 친구를 그냥 리플레이스 하고 싶었거든요. 그 남편하고 애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포스터리즘하고 가면 증후군하고 멀어요. 가면 증후군은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막 누구 속이고 막 죽이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 너무 불안해서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가면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달라요. 이제 사실은 임포스터리즘은 가면 증후군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씌워주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그리고 미국에서 동양 사람으로 살면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입 가진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다, 겸손하다,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진짜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조용하다. 그래요?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부담을 가져서 약간 에이시안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또 많은 가면들을 쓰거든요. 조용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혼자서 그 과도한 노력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나왔는데 Surprising Underperformance of East Asians.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뭐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뭐 대학교도 잘 가고 그리고 회사도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세히 보면은 동양 사람들은 미국에서 승진을 잘 못해요. 사장까지 못 가요. 이 리더십 포지션까지 못 가거든요. 이게 뱀부 실링이라고 나오거든요. 대나무 천장. 에이시안들이 이상하게 여기 리밋이 있어요. 여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구나. 네. 그 이유가 low verbal assertiveness.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을 안 하거든요. 맞아. 이게 임포스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절대로 말 안 하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할 때, 토론할 때도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다른 애가 말하면은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너 틀렸어.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동의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3, 그 두 번째는 5, 그리고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때 동양 사람들이 중간쯤을 선택해요. 이렇게 3, 4. 근데 미국 애들은 아주 뚜렷하게 0.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7. 완전히 중요해, 이건. 네, 7로 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5로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조심스럽거든요. 맞아요. 자신을 의견이 있는 것보다 그냥 누르면서 남의 시선. 네, 남의 조금 조심스럽게 가면을 쓰게 되거든요. 뭐 결혼하는 게 뭐 좀 중요해. 사실은 속으로는 나 진짜 결혼하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대학교 가는 것도 나 7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좀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뭐 5? 이 정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뱀부 실링이거든요. 대나무 천장.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특히 미국에서 백인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 동의 안 하고 이게 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문제가 그 두꺼운 가면 아니고 그 되게 얇은 가면. 얇은 가면을 썼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그냥 인정하거든요. 그냥 뭐 우리 다 그렇게 살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우리도 가면을 썼으니까 이 가면을 믿을 필요 없다. 이 사람이 한 번만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말 아니면 표정을 안 믿으면 용서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 미안해, 나 잘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용서 못 받죠. 사람들이 이거 그냥 가면이잖아.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너무 슬프잖아요. 진짜 너무 슬픈 얘기다.